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ICT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민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강연은 아마 여러분들 현실과 조금 더 가까웠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조 현장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제조 현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관심 있을 만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그 제조 현장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신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 매니팩처링인데요. 제가 이제 그 데이터 백서들이 계속 연마다 나오면서 데이터 백서를 좀 꾸준하게 봐왔는데 데이터 백서를 제가 보는 과정 중에 조금 생각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의 발생원들이 그동안은 이제 주로 B2C 기업의 그 좀 많은 이야기들이 사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이제 소비자의 데이터 성향, 방금 나왔던 게임 데이터와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많은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데이터 발생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백서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데이터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조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담았습니다. 제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우리가 제조 현장을 조금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떤 미래를 그려볼 거라는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윈과 마지막 로봇과 로지스틱스 쪽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조 현장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 나온 그림들이 조금 특이하시거나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요. 포스코 ICT는 주 고객사가 철강사입니다. 포스코라고 하는 철강사고, 그 다음 고객사는 요즘 우리 2차 전지의 원료가 되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건설이 저희 주 고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관점 자체가 그쪽 철강 산업에 좀 많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여지를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철강 산업이 굉장히 수작업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진 산업군이 철강 산업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쇳물을 다루는 이런 이제 대규모 철강사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 산업군 중에서 화학 산업군과 철강 산업군이 자동화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사례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제조 사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제조업에서의 데이터는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1980년대 이와 같은 스트럭처, 하이라키가 이미 그 IEEE 표준에 이미 정해져 있고요. 레벨 0부터 레벨 3, 또 위에 레벨 4까지의 각 역할에 따른 컴퓨터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 쪽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필드 계기입니다. 주로 데이터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터를 돌리거나 밸브를 움직이는 그런 액추에이터 단들이 여기 속하게 되고요. 레벨 1 같은 경우가 이제 PLC와 DCS인데 뭐 이것을 설명하자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정말 기계를 제대로 동작하게 하는 그런 제어 기기가 되고 여러 개의 제어 기기를 모아서 하나의 공장을 내거나 공정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프로세서 컴퓨터라고 불리는 레벨 2, 그다음에 이와 같은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고 물류를 연결하는 MES로 이어진 레벨 3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공장을 이루어지는 거고요.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 중에서 레벨 2가 없거나 레벨 3가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RP를 사용을 하긴 많이 하시지만 그게 공장 데이터와 연결이 안 돼서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경영에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그 허점들로 약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여기서 꼭 혹시 제조업 쪽에 스마트 팩토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데이터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꼭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각각 역할별로 있는 것처럼 역할에 따른 데이터의 발생에 대한 형태와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거냐, 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공장에서 실제 제조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결정을 해야만 데이터를 모아야 할 양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을 수집 주기와 어떤 종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를 2016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을 하면서 업무를 쭉 해오면서 중소기업 쪽들 이제 중소중견기업들 그 컨설팅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 보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자동화가 더 많은데 많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데이터 드리븐에 대해서 먼저 하시다 보니까 실제 사업주가 원하는 것과 또 그분들이 반드시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벨 2나 레벨 3가 먼저 도입이 되어서 밑에 있는 데이터와 연결성이 떨어져서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웠던 면들이 많아서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근간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제조 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의 동향은 어떠냐라는 것을 본다면 제일 첫 번째가 IoT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선화가 많이 이제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든 곳에 센서를 붙이려면 전원과 신호 케이블이 가야 되는 반면에 지금은 무선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무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들이 우선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 융복합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거리를 재는 센서와 영상 센서를 결합을 하면 굉장히 또 새로운 분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전 페이지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에서는 제가 레벨 1, 그러니까 레벨 1, 2, 3, 4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레벨 1.5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제조 현장에서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 형태가 주어지는 위치가 레벨 1과 2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혹시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레벨 0.5 레벨이 되거나 1.5 레벨이 되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그런 엣지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엣지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우리에게 오고 있고요. 여기서 또 더욱더 조금 더 발전하면 레벨 2.5가 돼서 AMS와 프로세서 컴퓨터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 온프레미스냐 클라우드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제조 현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던 것들이 우리로 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동향을 조금 느낄 수 있고 변화의 방향이 역시 데이터에 근거한 무엇인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그거를 통해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디지털 트윈과 로보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밑에 있는 이 피라미드를 보는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텀업 형태가 됩니다. 즉 데이터의 발생원부터 사용처까지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거버넌스가 명확해야만 올바른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가끔은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윗줄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발생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의 변환, 저장 과정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사실은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냐 아니면 누구를 속이는 데이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냉면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냉면을 안 먹고 예를 들면 고기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깃집에 가서 고기는 안 먹고 그 집에 유명한 냉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쓴 카드 데이터는 뭐로 나올까요? 냉면집 아니 고깃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그 소비 성향을 분석을 하면 나는 냉면집 가서 냉면은 먹지 않았는데 난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요. 나는 고깃집 가서 고기는 먹지 않았는데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성향을 올바로 알려면 내가 정말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이터의 발생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데이터는 온도를 가리키는 데이터라면 온도의 범위는 얘는 0도부터 1500도인지 아니면 얘는 영하부터 영상인지, 얘는 만약에 우리가 먼지 농도를 재는 거라면 먼지 중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를 재는 건지,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가끔씩은 보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는 가끔씩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저는 제일 먼저 데이터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데이터를 내가 활용하기 전에 정말 내가 모은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단위 설비에 대한 자동화나 각 설비 간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상호 연결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빅데이터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비 쪽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설비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고 반드시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의 효율화, 그다음에 고객 관점의 데이터에 대한 수집 활용을 통한 지능화 쪽으로의 발전이 저희가 이제 발전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아까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또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해서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I 모델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머신러닝을 기반한 각종 모델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포스코 그룹사들은 하나의 플랫폼 위에 그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모델에 대한 생성부터 관리까지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저희가 좀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인공지능 고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로라고 하는 것은 쇳물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철광석에 들어있는 쇠를 녹여서 이제 쇳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장 사람 어떤 개인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석탄이 어떤 수분이 얼마나 석탄에 들어가 있는지, 그 석탄의 강도가 얼마나 단단한지에 따라서 고로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로가 배탈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 먹으면 사람이 배탈 나듯이 고로도 배탈이 납니다. 이게 원료가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6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 얘가 이제 가스가 차거나 우리가 변비가 생기듯이 이제 그렇게 원료들이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하려면 들어가는 원료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사람이 그것을 주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제가 AI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수치화해서 누구든지 지금 상황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이 스마트 고려의 핵심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운전자의 숙련도별 편차를 최소화해서 골고루 고른 품질의 제품을 얻어냈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oT 센서에 대한 활용 부분인데요. 두 가지 다 하나는 화재 감시고 하나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옆에 여러분들 그림에서 이제 화면에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서 융합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레이더라고 하는 거리를 재는 기술과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잰 겁니다. 그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우리 포크레인이라던가 중장비가 움직이다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상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서야 되는데요. 그게 사람인지 아니면 물체인지 지나가도 되는 건지를 판단하려면 거리를 재는 것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앞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과 거리계를 결합을 해서 두 개가 가장 잘하는 거. 거리계는 거리를 재는 게 가장 잘하는 거고요. 우리 영상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두 개를 결합한 형태의 센서를 가지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이버 상에서의 우리가 물리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조 현장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제일 첫 번째 데이터의 시각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까 우리 UI는 많이 보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윈도우즈에 나타나는 각종 화면들도 사실은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거를 HM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휴먼 앤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조금은 가고자 하는 결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인터랙트하기 위한 게 UI라면 HMI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평면이었습니다. 혹은 버튼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화면으로 다 들어오게 됐고요. 그렇게 화면이 들어온 것들이 이제는 3D화가 되는 것들이 디지털 트윈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디지털 트윈이 너무 3D 시각화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고급형 HMI가 되지 않냐라는 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면입니다. 우리가 트윈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물리 모델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물리 모델을 어떻게 똑같이 갈 거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 코어가 자꾸 빠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되게 멋있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실제 속으로는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염려하는 바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의 어떤 방향은 먼저 우리는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오토메이티드 팩토리, 즉 자동화된 공장에서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지능화된 공장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으로의 발전으로의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자율화까지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실제로 내가 공장에 변화를 주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어떻게 변화가 나올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공장을 돌려보지 않은 상황에서 돌려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훨씬 전서부터요. 항공기를 만드는 쪽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목업을 만들고 목업을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그걸 날려보고 비행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날리고 시험 비행을 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디지털로 옮겨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전됐던 방향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제조군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어떤 디지털 트윈에 대한 필요성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여기 나온 것처럼 문제 해결력의 향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력의 향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제조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력의 향상 부분을 본다면, 어떤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한 구체화된 것들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로 현상을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지식의 추상화를 결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비를 분석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보면 여러분들 기계에다가 윤활유를 이렇게 주입을 하면 기계가 더 잘 돌아가겠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그런 윤활제를 넣는 것들이 일정 임계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꾸준히 무조건 윤활제를 많이 넣어주면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야. 얘는 무조건 녹이 슬지 않고 효율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저희가 그걸 데이터로 쭉 분석하려면 너무 많은 윤활제는 오히려 기계를 돌리는데 저해 요인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지식과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바라본 관점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데, 이런 부분들까지 향후에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저희가 고민이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 로드맵을 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 로드맵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기술 확보에 대한 방향도 저희는 디지털 트윈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밸류 크리에이션이 목적입니다. 즉 어떻게 기업 가치 아니면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거냐가 이제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소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확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사적인 IT 기술을 표준화하고 디지털 트윈의 프레임워크를 이제 선 확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년부터 우리가 24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쭉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우리 6번 보면 이제 VR, AR, MR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지 AR이 됐으니까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됐어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뒤에 숨어 있는 얼마나 많은 물리 모델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얼마나 올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용 디지털 트윈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포스코는 이제 현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가상 공장에서의 조업과 품질, 설비, 에너지 원가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전 밸류 체인 상에서의 시뮬레이션, 또 모니터링, 실시간 원격 제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혹시 신문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뭐 소금 호수죠. 쉽게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가 리튬을 이제 뽑아내는데요. 거기는 워낙에 이제 고산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면 다시 일주일은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제 그런 곳들도 그럼 우리가 원격으로는 할 수 없을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을 최소화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바로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사람이 조금 더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그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빼내서 안전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포스코 디지털 트윈에 숨어 있는 밑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제강 공장과 열형 공장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현재 시범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로봇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로봇도 여러분들도 많이 사회 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보셨을 때 정말 로봇가 자꾸 발전하면 우리가 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의 진화를 만약에 좀 생각해 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 그 로봇의 진화에 대한 가속 부분은 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서비스 로봇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전에 되게 신기하게 식당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런 서비스 분야보다는 뭐 저희 ICT가 관심을 가진 로봇 분야는 오토메이션 분야와 우리 물류 분야에 저희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물류, 그다음에 좀 더 빠르고 안전한 제조 현장에 대한 구현. 이게 이제 ICT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관점에서 그런 로봇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로봇을 설치하고 로봇을 활용해서 뭔가 자동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사전 설계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로봇을 현장에 넣고 그것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의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로봇, 그다음에 AGV와 같은 움직이는 모든 모빌리티 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그 자동화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영상이 돌아가네요. 네. 로봇에 대한 컨셉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제조하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컨셉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레이아웃을 그리게 되고 그 레이아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시뮬레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그림을 3차원으로 다 그린 다음에 저렇게 이제 3차원 상에서 실제 로봇가 움직이는 동선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이나 물류가 움직이는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것을 다 기계를 설치해서 하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이직 디자인과 디테일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부 다 보여주게 되고 공정 분석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대차와 로봇 간의 연결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과 공정 사이의 연결도 같이 한번 보게 돼서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시 현실에서 실제 로봇을 만들어서요. 그 로봇가 움직이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외부에서 단계라면 이제부터는 현장에 들어와 실제로 모든 설비가 설치가 되고 AGV와 로봇, 그다음에 자동 창고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모든 공정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효율화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기존에 저런 것들 다 손으로 움직이고 손으로 운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가 되면서 이걸 가지고 인력을 줄이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방향은 이제 ACS라고 해서 AGV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AGV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AGV AMR들이 최근에 물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아마존의 그 홍보 영상 보면 그 납작하게 생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싣고 다니는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제 그게 AMR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그런 소규모 소형 물류보다는 회사가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다루는 것들이 저희는 이제 중량물을 다루는 AGV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하역기나 그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AGV 쪽에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효율화시킬 거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라고 한다면 제조산업 스마트화의 미래를 우리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IoT, 빅데이터 플랫폼, 또 엣지 기술들은 기업 간의 설비 데이터의 공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설비 데이터들은 굉장히 사일로 형태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공장 간 아니면 각 기업 간. 근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사 공장끼리는 설비 데이터 정도는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목표하는 바는 데이터를 통해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설비가 효율적인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 매니팩처링으로의 발전을 기대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데이터 기반 산업 사회로의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 관련된 데이터 드리븐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은 주제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민석 실장님이셨고요.